1995년 경기도 외곽의 공업지대. 공기는 늘 쇠냄새와 기계기름 냄새로 터졌습니다. 25세 이민주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시장 바닥에서 구르다시피 하며 작은 쇠붙이 프레스 공장을 일으킨 나이보다 훨씬 거친 손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지켜야 할 것과 이겨내야 할 것. 그의 유일한 지켜야 할 것은 바로 홀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생선 그만 만지셔. 아들 공장 돌아가는 거 안 보여? 이놈아, 내가 사장 소리 듣는다고 내 손에 뱀 비린내가 가시냐? 한 푼이라도 아껴야 내가 장가를 가지. 어머니는 평생 시장에서 생선을 팔아 민준을 키웠습니다. 그녀에게 아들은 세상의 전부이자 그녀가 억척같이 살아온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민준의 이겨내야 할 것들, 즉 고단한 일상이 흔들린 것은 그의 여름, 장마가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늦게까지 잔업을 하고 낡은 트럭에 오려는데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피해 공장 옆 허름한 백반집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은 여자를 보았습니다. 22의 윤영이었습니다. 얇은 원피스 하나만 걸친 채 비에 젖은 생쥐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투박하게 트럭에서 내려 기름때 묻은 낡은 우산을 그녀의 머리 위로 씌워주었습니다. 집에 안 가고 뭐해? 민준의 거친 물음에 윤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까만 눈동자에서 굵은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왜 울어? 누가 때렸어? 아니요. 따뜻해서요. 뭐가? 누가 저한테 뭘 씌워준 거 처음이라서요. 고아였습니다. 백반집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설거지를 돕는 아이. 그날 민주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지켜야 할 것이 하나 더 생겼다는 것을. 두 사람의 사랑은 뜨거웠습니다. 가진 것 없는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습니다. 민주는 공장 구석에 작은 쪽방을 마련해 인형과 함께 늦은 저녁으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인형아, 이거 먹어. 단무지. 민준 씨는요? 나는 쇠냄새 맡아서 배불러. 민주는 자신의 거친 손으로 은영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프레스 기계가 멈춘 조용한 공장에서 민주는 인형의 손에 작은 은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인형아, 내 손 쇠냄새 나고 더럽지. 근데 이 손으로 너 하나는 꼭 호강시켜줄게. 저기 강 보이는 데다 궁전 같은 짓 짓고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나랑 살자. 인형은 대답 대신 민준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민준 씨, 나 죽어도 좋아요. 정말 죽어도. 행복은 잠시였습니다. 민준이 인형을 집에 데려온 날 집안이 떠나가라 어머니가 절규했습니다.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돼. 어머니, 제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시장 바닥에서 생선 대가리 주워 모으면서 너 하나 사람 만들었어. 근데 어디서 굴러먹던지도 모르는 고아년을 집안에 들여? 저게 내 공장 다 말아먹으려냐. 당장 내보내. 어머니에게 은영은 아들의 성공이라는 완벽한 그림을 망치는 유일한 우점이었습니다. 아들의 발목을 잡을 빈대 같은 존재였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방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은영이 그런 애 아니에요. 걔 없으면 저 못 살아요. 어머니, 아들, 평생 장가 안 가고 저 공장에서 늙어 죽는 꼴 정말 보실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저 인형이 아니면 안 돼요. 방문이 열리고 핏발선 어머니가 민준을 내려다봤습니다. 내 맘대로 해라. 대신 그년이 이 집에 발들인 순간 나랑은 끝이다. 어머니는 결혼을 허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식을 이기지 못해 잠시 물러선 것뿐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 날이 달았습니다. 작은 지방 예식장이었지만 인형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습니다. 민준이 가진 돈을 다 털어 마련한 웨딩드레스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은영은 민준의 손을 꼭 잡고 떨었습니다. 민준 씨, 나 정말 꿈꾸는 것 같아. 나 이렇게 행복해도 돼요? 바보야, 이제 시작이야. 민준은 인형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내가 평생 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 약속해. 그때 거울 속으로 싸늘한 시선이 비쳤습니다. 대기실 문가에 서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은영을 마치 원수를 보듯 차갑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애써 웃으며 하객들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어머니도 곧 받아주시겠지. 은영이가 워낙 착하니까. 금방 올게, 내 신부. 그것이 민준이 본 은영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10분 전.
축가가 울려 퍼지고 민준이 신부를 맞으러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은영아, 나왔어. 이제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정적, 덩그러니 바닥에 벗어던져진 웨딩드레스, 구두 한 짝, 그리고 거울에는 그녀가 급하게 쓴 듯한 붉은 립스틱 자국이 비뚤게 남아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나 같은 건 있고 꼭 행쾌해요. 뭐야, 이게 장난기지? 은영아, 은영아. 민준의 고함에 예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신부가 사라졌습니다. 민준은 미친 사람처럼 온 동네를 뒤졌지만 은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무너진 민준은 텅 빈 공장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차가운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앞에 통장 하나를 던졌습니다. 그만 찾아. 그년 돈 받고 튀었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 내가 어제 내 결혼 자금 빼서 5천만 원을 찔러줬다. 내 아들 앞길 락지 말고 이거 받고 당장 꺼지라고. 민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5천만 원. 당시 이 작은 공장을 하나 더 세울 수 있는 거금이었습니다. 그년 넙죽 받더구나. 그러게 내가 뭘 했어. 근본 없는 것들은 돈이면 환장을 한다고. 내가 쏟은 거야, 이 멍청한 놈아. 민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라진 그녀, 립스틱, 자국, 그리고 5천만 원. 꼭 행복해야 해요. 그것이 돈을 받고 떠나는 여자의 마지막 인사였단 말인가. 그녀가 말한 행복이 나를 버리고 얻는 돈이었단 말인가. 사랑은 지독한 배신감으로 변했습니다. 믿음이 찢겨나간 자리에는 지옥 같은 증오가 차올랐습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식장에서 가져온 인형이 벗어둔 웨딩드레스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장 앞 드럼통에 그것을 쳐 넣었습니다.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습니다. 하얀 실크가 검은 연기를 내며 타들어왔습니다. 그래, 은영아. 민준의 얼굴에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원한 게 고작 이까짓 돈이었어. 좋아. 내가 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똑똑히 보여줄게. 민준은 활을 타오르는 불길 앞에서 독하게 맹세했습니다.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나를 버리고 돈을 택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줄 거야. 25, 순수했던 청년 이민주는 그 불길 속에서 줄었습니다. 그리고 돈과 증오로 가득 찬 내역한 사업가 이 회장이 그 잿더미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37년의 세월이 흘렀다. 1988년에 거칠었던 25 청년 이민주는 죽었다. 2025년 현재 JM 그룹 이민준 회장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 37년 전 잿더미 앞에서 맹세했던 모든 것을 이뤄냈다. 그가 약속했던 궁전,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은 수백억을 후가했다. 하지만 그 궁전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곳엔 예순돌이 된 민준 외엔 아무도 살지 않았다. 그의 삶은 완벽한 통제 그 자체였다. 최고급, 양복, 한치의 오차도 없는 스케줄, 그리고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 그는 배신이라는 단어를 병적으로 증오했고 돈으로 모든 것을 증명하려 들었다. 매일 밤 그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서 위스키를 마셨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을 내려다보며 30년 전의 그날을 곱씹었다. 보고 있나, 인영아. 내가 걷어찬 남자가 이만큼 이뤄냈다. 넌 지금 어디서 그깟 5천만 원에 내 인생을 판 걸 후회하며 늙어가고 있겠지. 증오는 그의 37년을 지탱해온 연료였다. 그는 금고 깊숙한 곳에 37년 전 타다 남은 웨딩드레스 조각과 그녀가 자신을 버렸다는 증거인 5천만 원 출금, 도장 끼낀 낡은 통장 사본을 함께 보관했다. 그것을 볼 때마다 그의 증오는 더욱 선명해졌다. 그의 견고한 성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그의 유일한 지켜야 할 것이었던 어머니가 쓰러지면서부터였다. 위암 말기, 시장에서 생선 비린내를 풍기며 억척같이 아들을 키웠던 어머니는 이제 뼈만 앙상하게 남아 병상에 누워있었다. 민주는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들을 불렀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살려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지만 시간은 돈으로도 살 수 없었다.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야위어갔고 정신이 이뤄지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러다 가끔 맑은 정신이 돌아올 때면 알 수 없는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었다. 민준아, 내 아들. 말씀 마세요, 어머니. 기력 없으셔. 나 원망스럽지 않냐? 원망이라니. 어머니는 저를 위해 평생을 바치셨소. 쉬세요. 민주는 그 말을 진심이라 믿었다.
어머니는 자신을 배신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지켜준 강한 분이었다. 어머니의 임종이 가까워진 비오는 밤이었다. 병실에는 인공호흡기의 기계만이 낮게 울리고 있었다. 민주는 지친 얼굴로 어머니의 마른 손을 잡고 있었다. 그때 꺼져가던 어머니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녀는 앙상한 손으로 민준의 손목을 부서져라 움켜쥐었다. 민준아, 민준아, 어머니, 왜 그러세요? 나 지옥 가. 너한테 죽을 죄를 지었어. 어머니의 눈에서 피물이 섞인 눈물이 흘렀다. 그 애, 은영이, 그 애 말이다. 30년간 금기어였던 이름. 민준의 몸이 얼어붙었다. 그 이름, 꺼내지 마세요. 아니, 들어야 한다. 어머니는 마지막 숨을 쥐어짜듯 절규했다. 돈 받은 적 없어. 그 애 10원 한 장 안 받았어. 청천벽력이었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어머니가 분명 거짓말이었어. 내가 쫓아냈어. 어머니는 숨이 넘어갈 듯 기침을 하며 30년 전 그날 신부 대기실에 진실을 토해했다. 내가 농약병을 품에 숨겨갔어. 그 애한테 내가 정녕 이 결혼을 하겠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이걸 마시고 죽겠다고 했어. 내 결혼식, 내장, 쿨럭, 내 장례식으로 만들고 싶으냐고. 민주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눈앞이 37년의 세월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다. 어머니의 고백은 이어졌다. 그 착한 애가 내 앞에 무릎 꿇고 빌었어. 어머님, 민준 씨 없으면 저 죽어요. 제발 뭐든 다 할게요. 그래서 그럼 꺼져라. 내가 사라지는 것만이 내 아들 살리는 길이다. 내가 진정 민준이를 사랑한다면 그 애가 널 증오하고 잊을 수 있게 독한 년이 되어 사라져라고. 그제야 37년간 그를 괴롭혔던 거울 속 립스틱 자국의 의미가 핏빛으로 박혀왔다. 미안해요. 나 같은 건 있고 꼭 행복해야. 그것은 배신자의 변명이 아니었다. 자신이 독한 년이 될 테니 제발 자신을 잊고 행복하라는 인형의 마지막 애원이자 희생이었던 것이다. 어머니, 민주는 어머니의 어깨를 붙잡고 울부짖었다. 어떻게 나한테, 민준아, 내 아들, 내가 내 행복을 망쳤어. 용서하지 마라. 삐. 어머니 손이 힘없이 떨어졌다. 심전도 모니터의 직선 소리가 병실을 갈랐다. 어머니가 그 모든 비밀을 안고 눈을 감았다. 민주는 그 자리에 망연히 서 있었다. 그의 37년, 그의 성공, 그의 증오, 그 모든 것이 어머니의 지독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 그는 37년간 인형을 증오한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만든 허상을 증오하며 스스로를 지옥에 가둔 것이었다. 민주는 병실을 뛰쳐나왔다. 간호사들의 외침도 들리지 않았다. 비에 젖은 채 그는 자신의 궁전으로 차를 몰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금고를 열었다. 5천만 원 출금, 도장이 찍힌 통장 사본. 그가 30년간 믿어왔던 증거를 그는 갈갈이 찢어발겼다. 그리고 그는 그 안에 함께 보관했던 사다 남은 웨딩드레스 조각을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다. 은영아, 30년간 단 한 번도 부르지 못했던 이름. 증오가 사라진 자리에 30년 묵은 그리움과 죄책감이 시커먼 파도가 되어 그를 덮쳤다. 으악. 수백억짜리 궁전 안에서 예순둘의 이민주는 37년 전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의 청년으로 돌아가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의 성공은 잿더미가 되었다. 그의 삶은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었다.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JM 그룹 이민준 회장은 사라졌다. 그는 회사에 출근하는 대신 국내 최고의 흥신소심부름 센터와 변호사들을 자신의 궁전으로 불렀다. 내 전 재산을 판다. JM 그룹 지분 전부, 이 집, 땅 전부. 당장. 변호사들은 경악했지만 민준의 눈은 37년 전 불타는 웨딩드레스 앞에서 맹세하던 그날의 눈빛보다 더 무섭게 타오르고 있었다. 회장님, 갑자기 왜 내 모든 현금을 동원해 사람을 찾아. 30년 전 1988년 10월 28일
이 예식장에서 사라진 김은영이라는 여자다. 그의 궁전은 거대한 김은영 찾기 작전본부가 되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동원되어 37년 전의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김은영은 고아였다.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민주는 37년 전 그날 은영이 사라졌던 예식장 주변부터 다시 짙어나갔다. 버스터미널, 기차역, 전국의 모든 무연고 변사자 기록, 정신병원 입원 기록까지 찾아. 살았든 죽었든 무조건 찾아내. 근 37년간 쌓아올린 자신의 제국이 해체되는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가 이룬 모든 것은 어차피 은영의 희생 위에 세워진 신기루에 불과했다. 몇 달이 흘렀다. 민주는 폐인이 되어갔다. 돈은 물쓰듯 사라졌지만 37년의 세월은 생각보다 더 두꺼운 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직원이 먼지 쌓인 서류철을 들고 뛰어왔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김은영이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뭐야, 37년 전 그날 밤 강원도행 마지막 버스터미널에서 시신한 채 발견된 신원불명의 2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입고 있던 옷차림이 얇은 원피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날 그녀는 웨딩드레스 안에 입었던 얇은 원피스 차림으로 맨발로 뛰쳐나갔던 것이다. 그 여자가 지금 어디 있어? 기록에 따르면 충격성 기억상실과 정신분열 증세로 시립정신병원을 거쳐 몇 군데 시설을 전전하다가 5년 전부터 강원도 상골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나옵니다. 등록명, 무연고자, 안나. 민주는 차가 고장날 듯 상기를 몰았다.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미안하다는 말로 이 37년이 용서될까? 내가 널 37년간 증오했어, 은영아. 그는 운전대를 잡고 울부짖었다. 낡고 작은 요양병원. 민주는 떨리는 다리로 복도를 걸어 간호사가 알려준 병실 문을 열었다. 창가였다. 휠체어에 앉아 텅 빈 눈으로 창밖의 나무를 바라보는 백발이 성성한 앙상하게 마른 뒷모습. 37년의 세월이 그녀를. 민주는 숨이 멎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가 한 발자국 다가갔다. 은영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근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음을 삼키고 다시 불렀다. 은영아. 휠체어에 앉은 여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주름이 자글자글한 얼굴. 하지만 37년 전 그 맑았던 눈동자. 아니, 그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다. 초점 없이 허공을 맴돌았다. 그녀는 민준을 보았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처럼 해맑게 웃었다. 민준의 세상이 두 번째로 무너져 내렸다. 은영아, 나야. 나. 민주는 그녀의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고 앙상한 손을 붙잡았다. 나 알아보겠어? 은영아. 하지만 은영은 그저 신기한 것을 보듯 민준의 머리를 서툰 손길로 쓰다듬었다. 진정하세요. 의사가 다급히 다가와 민준을 도축했다. 그날의 충격으로 조현병과 중증 치매십니다. 37년간 단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말한 적이 없으세요. 저희는 그저 안나라고 부릅니다. 거짓말이야. 은영아, 나 좀 봐. 민준이 오열하며 무너지자 그 모습을 안쓰럽게 보던 나이 든 간호사가 다가왔다. 보호자분, 혹시 이게 단서가 될까요? 간호사가 은영의 환자복 속에 걸려있던 손때에 절어 너덜너덜해진 작은 천 주머니를 가리켰다. 37년 내내 잠시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으셨어요. 주무실 때도, 목욕할 때도 이것만 만지면 안정을 찾으셔서.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그 주머니를 열었다. 그 안에는 검게 변색된 37년 전 그가 쇠냄새나는 손으로 끼워주었던 다음에 꼭 다이아로 바꿔줄게. 아니요. 이게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1만 원짜리 싸구려 음반지. 모든 것을 잊었다. 자신의 이름도, 나이도, 그를 향한 사랑도. 하지만 그녀의 손은 그의 약속 하나만을 그 지옥 같던 37년 동안 놓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는 더 이상 울부짖을 수도 없었다. 그는 그 반지를 손에 쥐고 은영의 발치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다. 그의 62 평생의 모든 것이 그 낡은 반지 앞에서 남김없이 부서져 내렸다. 은영은 여전히 텅 빈 눈으로 자신의 발치에서 우는 낯선 남자의 머리를 그저 가만히
쓰다듬어 줄 뿐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2025년 가을, 평창동의 궁전은 팔렸고 JM 그룹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민준 회장도 사라졌다. 요양병원 근처 작은 원룸. 면도를 하지 않아 수염이 거뭇하게 자라난 남자가 능숙하게 줄을 쏘어 보온병에 담는다. 요양병원 정원. 민주는 휠체어에 앉은 은영이 입가에 묻은 죽을 갖다주며 다정하게 말을 건넨다. 은영아, 오늘 날씨 좋다. 우리 저기 코스모스 보러 갈까? 은영은 대답 대신 허공을 보며 작게 웃는다. 그래, 가자. 민주는 그녀의 휠체어를 천천히 인다. 그의 네 번째 손가락에는 37년의 세월이 묻은 검은 은반지가 끼워져 있다. 노래 불러줄까? 37년 전에 우리 같이 부르던 거. 민주는 목이 맨 소리로 낡은 노래를 흥얼거린다. 비록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영원히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의 사죄를 영원히 듣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민주는 이미 30년 전에 멈춰버린 그녀의 시간을 자신의 남은 생전부를 바쳐 곁에서 속죄하기로 했다. 은영아, 미안하다. 내가 37년이나 늦었다.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는 가을 정원. 두 사람이 멈춰버릴 시간이 37년 만에야 비로소 함께 흐르기 시작했다.